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한 개인의 의협심으로 그렇게 정치 거물이 하필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라이벌들이 다 사라집니까? 제가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정부가 대한민국에 총선을 하되 한반도 전체 총선을 딱 하고 나면은 미소 양구는 철수해라 이래 되는 거죠. 여기서 소련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우리는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동유럽 그거 나부레이밖에 못 받았어. 그것도 뭐 45년 이후에 소위 말해가지고 마샬 플랜이라는 게 서유럽의 구제 정책이 되고 거기에 대항해서 외무부 장관 소련의 몰로토프 플랜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둘 중 하나를 요구받게 되거든요. 결정해 주기를. 결정해라. 네 미국 편이야 소련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싸움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몰로토프 플랜 할 거야 아니면 마샬 플랜 할 거야 이랬을 때 소련의 계산은 한반도를 미국 전체에 넘겨주면은 유엔에서 한 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몰로토프 플랜을 선택하는 나라를 한 나라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소련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저해괴망측한 정권을 만드는 데 전격적으로 밀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 몰로토프 플랜을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남북 분단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기 때문에 역사의 원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지 못해요.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의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얼마든지 그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합니다. 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거든.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김일성이는 몰로토프 플랜을 딱 등에 업고 편안하게 들어온 거야. 지가 옛날에 뭘 했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샬 플랜을 등에 업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마샬 플랜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치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한 거예요. 북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김일성이 스탈린이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찌그러져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사실상의 입에 노릇을 했던 신문 기자 겸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인이 있었어요. 1920년에 여운형의 일본 제국 호텔과 일본 의회에서의 연설 때도 대변인으로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설산 장덕수라는 분입니다. 자기 형도 엄청난 언론인입니다. 저 간도 한인 학살 있잖아요. 그 한인 학살의 참상을 취재하러 갔던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군에게 죽었다고 해서 최초로 순직순국했던 기자 장덕준 기자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장덕수의 이때 신분이 동아일보 부사장이었는데 바로 설산 장덕수가 12월 2일 날 암살당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차를 타고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로타리 이 돌아가는데 요게 이제 신호에 잠깐 요게 앞에서 멈추고 이게 트럭 하나가 이렇게 앞에 딱 섰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되면 그 트럭에서 누가 내려갖고 이쪽 가운데 타고 있는 본네트로 뛰어 올라서 본네트 앞에 그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총을 쏜 거예요. 여운형 선생이 뒤에 가운데 타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경호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놈이라는 거예요. 당시 여운형 선생급의 정부 요인들은 서울경시청에서 경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울경시청장이자 경무국장이었던 사람들 바로 장택상, 조병옥 이 둘 중 하나가 지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구 미제 사건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조재천 검사가 수사를 똑바로 했겠습니까? 설산 장덕수는 그래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다음 타겟은 나도 죽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4개월 20일 만에 어떻게 되냐면 차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누가 있다가 잠시 검문 검색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옆에 보십시오. 비서가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캐빈 소총을 이렇게 들어갖고 두두두두 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2월 22일 날 드디어 백범 김구 선생이 나서는 거예요. 뭐냐,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분위기에서 이러한 일련의 민족의 절체절명의 사회,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분단을 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그때 만들어진 노래 박시춘 작곡 가거라 38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남인수가 제가 할게요라고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말빨이 있지. 이 말이에요. 이게 노래 가사 한번 보십시오.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가지 못한다 이거야. 네. 지금 북한에서는 당연히 소련군들이 이게 미군 때문이라고 세뇌를 시켰겠지. 우리는 어떻게 돼? 저 노스케 아라싸 놈들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근데 왕래를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뭐게요? 표면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도. 그게 전염병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전염병 하면 코로나 할 때 복균자가 지나가면 그때 한창 때 어땠습니까? 격리시키고 막 일주일간 영업 안 한다 하고 막 그랬죠. 중단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가지 마세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나요?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게 이제 호열자, 콜레라, 장티푸스 이쪽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온 국민이 정신없는 그 와중에 남북 분단의 작업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미군정이나 소련에서 볼 때에 어떻게 돼? 이 남북 분단을 해가지고 몰로토프와 마샬플랜을 사이좋게 한 표씩 나눠 가져야 되겠는데 딱 내가 보니까 요 두 놈이 참 시끄러울 것 같은 거. 누구? 여운형, 백범 두 사람인 거예요. 백범 암살범 뭐 안두희, 네. 몽양 여운형 선생 암살범 뭐 한현우, 네. 그 다음에 뭐 장덕수 암살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 조재천이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의협심에 의해서 했대. 아니 한식의가 자기 재판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윤봉길의 이런 거는 다 좋다 해주고 왜 나도 이 빨개이를 죽였는데 왜 나는 영웅 대접을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조재천이가 편을 들어주니까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 한 개인의 의협심으로 그렇게 정치 거물이 하필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라이벌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리고 김일성이도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게 너무나 기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산 장덕수 돌아가셨어. 몽양 여운형 선생 돌아가셨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방해거리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통일정부론자들. 그리고 통일정부는 통일정부인데 뭐 그냥 대도 안 한 지 혼자 유튜브 방송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막강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그런 미국과 소련의 어떤 국제적 커넥션 이런 거에 의해서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다 지금 백범 선생 암살 사건, 몽양 선생 암살 사건, 설산 선생 암살 사건이 다 영구미제 사건이에요. 다. 이제는 증거를 뭐 어떻게 찾을 수도 없어. 그게 DNA가 남아있어, 뭐 혈흔이 남아있어, 뭐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요런 것이 가거라 38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사 팟캐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해적 방송의 역할을 한다고. 남인수가 자기가 딱 불러버리니까 전 국민이 확 번져. 지금 기미 독립 선언을요. 다른 사람 말고 유재석이 진짜 나와갖고 확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불타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범 김구 선생이 단독 정부 수립을 공식 반대합니다라는 말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 상층부의 윗대가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지금. 남북한 3천만 동포여 단결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한번 연설은 좋아. 사람들이 또 금방 까먹는다. 그리고 제대로 안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다음 남인수 씨가 그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한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가거라 38선이라는 이 노래가 등장했다. 그래서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때나 터지려느냐.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 여기서 이렇게. 터지고 없어지는 건 38선이어야 된다. 예. 그 밑에 가사가 뭐냐. 38선 세 글자를 누가 지어서 어에다지 고개마다 눈물이 더냐. 이렇게 끝나거든.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없어지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2절의 가사가 손 모아 비나이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민중들에게도 당시는 한글을 깨친 분이 많이 없었어요. 결국에 퍼뜨리는 게 뭐예요? 노래인 거야. 노래. 노래는 들으면
이게 알겠거든. 옛날에 성경 구절을 유럽 사람들한테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문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 이후에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화가들. 그 성경의 명장면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명장면들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 그림을 보면서 해설사들이나 누가 설명을 해주면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그거를 다 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의 역할을 누가 했다? 대중가요가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을 출간해봤자 한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네. 글자를 몰라도 대중가요는 가능합니다. 말만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럼요. 따라 부르면 되니까. 노래를 들으니까 돼. 이거 심각하지. 손모아 빈대잖아. 이 38선이 철폐되기를. 38선이 뭐예요 근데? 철조망을 뭐 이렇게 만든 뭐가 있대. 철조망을 왜 만들어? 사람 지나가면 다 죽인대.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임영웅 씨도 불렀고 조명섭 씨도 불렀고 영탁 씨도 불렀고 송가인 씨도 불렀고 그런데 제가 했죠.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절박한 우리 민족의 호소였는지를 절체절명의 정말 절체절명의 한반도의 순간에서 나왔던 노래라는 걸 알면 그냥 콧노래 부르듯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산이